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토요일 여러분과 미제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토요일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우선 이 뉴스에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9일 모 백화점 식품 매장에서 요구르트를 먹은 뒤 혼수 상태에 빠진 김군이 오늘 새벽에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아직은 오리무중입니다. 굉장히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 아동의 어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날벼락 같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왜 하필이면 우리 애가 대상자가 되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인은 이상한 맛의 요구르트를 마시고 20여 분 만에 혼수 상태에 빠졌으며 4일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약물 중독에 의한 급사, 암적색, 유동성의 심혈과 내부 실질 장기의 우열상 등 급사의 소견이 보인다. 이 안에 보였던 독극물은 포스파미돈이었습니다. 진드기 살충제로서 맹독성의 농약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일단 이 독약이 들어가면 일단 즉사는 아니지만 무조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던 성분을 확인해 봤더니 치사량의 10배나 높았습니다. 사망한 아이는 굉장히 불쌍한 아이였습니다. 평상시에도 많이 음식을 먹지 못해서 매우 말라 있었고 남루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새들어 살던 쪽방의 집에서는 거의 대부분 혼자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돈을 벌러 외지에 나가 있었고 아버지는 1년 넘게 집에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었지요. 어릴 적에 교통사고로 다리를 절다 보니까 친구들도 없어 늘 옥상에서 가족만을 기다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사망한 날도 1년 만에 아버지가 돌아왔는데 불과 3일 만에 사망해버린 겁니다. 일상적이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았죠. 아버지와 함께 즐겁게 저녁시간 백화점에 있는 우유를 사서 마신 아이가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정말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우리에게 울산 살충제 요구르트 미스테리라 알려진 이 사건을 처음부터 재구성을 해보고자 합니다. 누가 범인이야? 이 사람이 무조건 범인일 거야 라고 놓지 말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나씩 체크를 한다 라고 살펴보자 라는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부터 생각을 해보면 제일 좋을까요?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요구르트 우유팩에 있는 독극물이죠. 우리 일단 요구르트병이라고 잘못 알려진 것부터 좀 수정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일반적인 요구르트병이 아니고요. 우유팩입니다. 요구르트가 들어있는 좀 큰 우유팩이었던 거지요. 당연히 상표는 가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는 관계없는 우유 상표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우유각을 갖고 있는 형태였는데요. 우리가 독극물 주입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열어놔봐야겠습니다. 시대적인 배경도 중요한데요. 당시 시대적일 때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협박범 검거, 독극물 협박을 검거했다. 대전, 대구, 인천 지방 등에서 이와 유사한 음료수 협박 사건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사회에 불만이 있거나 혹은 아니면 그 업체한테 불만이 있거나 돈을 노렸거나 아니면 그 납품하는 업체에 불만이 있거나 돈을 요구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불특정 다수에게 의한 원한 관계로서 테러 행위를 했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일단은 불특정 다수에 의한 원한 관계의 테러 행위라고 생각을 해보고 가능성을 열어두도록 해보겠습니다. 가능성 하나, 이 우유팩 말고요. 다른 우유팩에도 존재하지 않을까? 당일날 나왔던 유통됐던 우유팩은 총 8,000팩이었습니다. 근데 8,000팩을 전량 회수해서 확인해봤는데 독극물이 검출된 건
김군이 마신 우유팩 단 한 가지에서만 검출됐습니다. 즉, 나머지에선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얘기죠. 그러면 누군가가 테러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가능성 두 번째, 제조업체 라인에서 집어넣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점입니다. 근데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생산 라인은 당시에도 100%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하는데 초당 한 개씩 완성됩니다. 초당 바로 삽입되고 닫히는 밀봉 형태이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독약을 갑자기 넣는 이런 시스템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조업 시스템 규정상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기면서 전 생산 라인이 멈춰지게 되면 그 생산 라인에 있던 모든 우유는 전량 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당시에는 아무 상황도 없었지요. 그러면 당시에 멈춰진 상황도 아닙니다. 제조업체 라인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가능성 세 번째는 딱 하나만 남습니다. 누군가가 그 백화점에 있는 우유팩에다가 넣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요. 이러면 가능성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됩니다. 하나, 백화점 식품 코너에 전시되어 있는 이 우유팩에다가 누군가가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돼야 됩니다. 하나, CCTV상 이상한 사람이 하나 찍혀야 된다. 당연하지요. 둘, 우유팩에 그 독약을 삽입시키기 위한 자국이 보여야 됩니다. 뜯겨져 있다거나 주사바늘 자국이 보인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불특정 다수에 의한 테러 행위의 가능성을 제조업체부터 그리고 백화점까지 한번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포함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면 남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누군가가 우유팩을 열고 그 안에 직접 집어넣었답니다. 우유팩을 열고 집어넣은 상품을 다시 올려놨다. 그리고 누가 사갔다는 불가능하지요. 자기가 먹으려고 열었는데 이미 뜯겨져 있으면 당연히 안 먹을 거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뜯으면서 약을 넣었다 라고 하는 경우의 수 하나. 그래서 뜯으면서 김군이 먹게 해서 그렇게 사망에 이르겠다는 게 아니라면 두 번째 경우의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표적으로 하지 말고요, 경우의 수를 열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걸 먹이고 우유로 위장했다라고 보일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아이에게 빵이나 아니면 다른 식품에다가 독약을 타서 먹이고 그 다음에 그걸 우유로 위장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경우의 수는 열어야 되는 겁니다. 자, 제조 라인, 백화점 라인이 아니라 아이와 딱 매치를 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최초의 진술입니다. 위에 나왔던 두 경우가 어찌되었든 가치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누구였을까요? 같이 있던 사람은 바로 친아버지 김영세였습니다. 이제 모든 의심의 눈초리는 아버지인 김영세에게 쏠리게 됩니다. 무조건 범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대신에 제3자가 그랬을 확률까지 생각은 해놓고 용의선상에 올리고 우리는 보겠습니다. 하지만 김영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왜 범인이죠? 경찰은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농약을 탔다고요? 내 친아들을 죽이려고? 할 말 없지요. 당시의 백화점도 지금처럼 CCTV가 너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각지대도 너무 많았습니다. 100%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지요. 분명 여기 있는 김영세에겐 자신의 혐의점에 대한 걸 피할 수 있는 변명의 여지가 되게 많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먹인 거면 어쩔 건데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아이한테 한눈 판 사이에 누가 먹인 걸 수도 있잖아. 이 얘기가 김영세에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범인을 잡을 수 없게 되는 걸까요? 세 번째 섹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당시의 상황을 증거순으로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입수한 증거인데 이건
당시의 진술 조서입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아버지 김영세의 최초 진술 조서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어제는 일요일로서 아이들과 같이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 그런데 아침부터 막내 아들은 인근에 있는 백화점에 가서 햄버거를 사달라고 하는 것을 저도 날씨도 더운데 뭐 하려고 그곳에 가느냐 하였지만, 그래도 아들은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집에 계속 있으면서 저녁 시간쯤 다시 아들이 햄버거를 사달라고 하여, 이에 저는 아들과 단 둘이 집을 나서서는 걸어서 위 백화점에 갔습니다. 마침 백화점에 도착하여 우선 1층 매장을 한 바퀴 돌아본 후 아들에게 햄버거를 사주기 위하여 지하 매장으로 내려가서 먼저 진열장에 있는 한 묶음으로 된 요구르트 3개를 사고 난 이후 대금 1,380원을 지급한 후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 1개를 사서는 그 가게 내에서 햄버거를 먹기 위해, 그리고 방금 전에 샀었던 요구르트 3개 중 1개를 제가 개봉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햄버거 1개를 다 먹고 제가 뜯어준 요구르트 한 모금을 마셨는데, 그때 아들이 그것을 마신 후 갑자기 입으로 푸 하는 것을, 이에 저가 왜 그러느냐라고 하였더니 아들은 아빠 요구르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라고 하여 제가 먹다 남은 요구르트를 받아서는 코로 냄새를 맡아보니 요구르트 종이팩 안에서 식초 냄새가 났습니다. 이에 저는 햄버거 아줌마에게 이 요구르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하였더니 그 아줌마는 아마 상해서 그런 모양이니 요구르트를 샀던 곳에 가져주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김영세의 초기 진술입니다. 자, 이 진술 조서를 저희는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상한 점을 느끼셨습니까? 하나, 김영세는 아들이 자꾸 햄버거를 사달라고 졸라서 날도 더웠는데 가기 싫어하다 그곳을 걸어서 갔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리가 얼마 정도면 걸어서 갔을까요? 아들이 다리를 절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렸을 때 교통사고 때문에 말이죠. 오른쪽 다리를 절고 있었는데요. 거리가 2km입니다. 그 더운 여름날 나가기 싫었는데 2km를 걸어서 함께 갔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물론 그건 뭐 그럴 수 있다, 뭐 돈이 많이 없어서 걸어갔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는 하겠습니다. 둘, 아들과 함께 햄버거 매장 진열대로 가서 확인했다라고 진술을 분명히 했지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증거 자료를 대겠습니다. 사건 당일 CCTV입니다. 1998년 7월 19일 오후 5시 46분경에 찍혀있는 CCTV에선 김영세 혼자 있습니다. 이곳엔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가 같이 가서 아이가 음료를 골랐다, 우유팩을 골랐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아이는 이 자리에 없었고요. 아이는 햄버거 가게 안에 들어가 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즉, 이 진술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좀 더 이상한 점이 뭐였냐면요. 그 전날이죠. 하루 전날 김영세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분명 더워서 움직이기 싫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하루 전이었던 오전 11시 15분경에 식품 매장에서 20분 정도 둘러보며 이온 음료와 오렌지 주스를 한 병 산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상한 모습이긴 하지요. 어쨌든 그는 진술이 거짓말입니다. 자, 아들과 함께 산 게 아니라 아들이 고른 게 아니라 본인이 고른 것입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온 음료, 오렌지 주스, 그리고 요구르트 팩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무언가 의심을 하기 싫지만 거짓말을 했으니 의심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개봉의 문제가 있습니다. 개봉의 문제라는 게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이온 음료는 캔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뚜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가 보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오렌지 주스 같은 경우는 말이죠. 근데 이건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것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치 뭔가 경험치인가 싶은 느낌 같은 게 있습니다. 연습인가 같은 느낌이지요. 다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분명 진술로 봤을 때 뭐라고 얘기했죠? 그대로 진술 내용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갔다. 함께 갔다. 아이가 햄버거를 하나 다 먹을 동안 김영세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기가 우유를 직접 개봉했다. 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우유를 개봉해서 아이에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기서 동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3자 그 누구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김영세의 진술입니다. 자, 이 우유팩에는 외부에 주사 자국이 아무것도 없고 밀봉돼 있던 걸 김영세가 직접 뜯었습니다. 진술대로라면. 그리고 이 우유팩을 아이가 제일 처음 먹었습니다. 전달은 김영세가 아이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한 먹을 먹자마자 푸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맛이 난다, 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상하다, 냄새가 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냄새, 식초 냄새라고 해서 맡아봤다 라고 얘기해서 확인을 했다라고 했지요. 자, 거쳐간 사람 없습니다. 이건 김영세의 진술이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까지가 과연 진실일까요? 저희는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 말을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포스파미돈. 현재는 이 사건이 발생했던 그 이후에 이 약품은 아예 판매하지 않습니다. 맹독성 농약이거든요. 현재도 구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포스파미돈에 대해 외국 자료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이게 포스파미돈의 내용입니다. 포스파미돈은 색깔이 매우 옅은 노란색을 띱니다. 그리고요, 거의 냄새가 없는 희미한 냄새입니다. 희미한 냄새라는 건 식초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식초 냄새가 난다고요? 나지 않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이 안에서는 그런 냄새가 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왜 이게 식초 냄새가 난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그럴 리가 없는데 말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김영세는 여기서 이상한 행동을 또 하나 합니다. 햄버거 아주머니에게 그걸 가져가서 이걸 가져갑니다. 상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곳은 햄버거를 파는 가게입니다. 이것은 식료품 매장에서 산 음료수입니다. 식료품 매장에서 산 음료수의 맛이 이상한 걸 왜 굳이 햄버거 아주머니에게 확인 작업을 거쳤을까라는 생각이죠. 봐봐라, 이상하다.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요구르트를 산 곳에 가봐라. 당연한 얘기죠. 산 곳에 가서 해야 되는 것. 마치 증인 확보를 하기 위한 행동을 일부러 한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부모라면 어떤 생각일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상한 맛이 나. 엄마, 이거 이상한 맛 나는데? 대부분의 부모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아무 향이 안 나야 됩니다. 응? 그러네? 이상하네? 보통의 부모라면 같이 먹어봅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냄새가 나지도 않을 텐데도 냄새가 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식초 냄새가 난다. 나지요. 왜냐면 당시 딸기 우유를 샀거든요. 딸기 우유 요구르트였습니다.
신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맡아본 이것도 딸기입니다. 신냄새가 납니다. 식초 냄새 같은 게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분명 그가 한 행동은 이상한 행동입니다. 마치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대목이지요. 그 이후 김영세는 요구르트를 판매했던 진열대 점원에게 향합니다. 마치 확인 작업을 거치듯이 말이지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그 진열대 판매 점원의 진술 조서를 읽어봐야겠습니다. 실제 당시 진술 조서입니다. 그대로 똑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아이를 보았는데 걸음걸이가 이상하여 제가 애의 머리를 만지면서 괜찮느냐 했더니 아이가 괜찮다라고 하여 재차 저는 아픈 데가 없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때 아이는 머리가 아프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거 가판대에 있는 그 분의 진술입니다. 아이가 다리를 원래 전다라고는 알지 못하시는 분이니 애가 아파서 그런다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 다음입니다. 저와 아이 간에 이와 같은 대화를 나누던 도중 옆에 있던 그 남자가 아빠를 얘기하는 거죠. 김영세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상한 것을 먹었는지 약을 탄 것을 먹었는지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다라고 한다면서 큰 소리를 질러 이에 저는 주변 손님들을 의식하여 판매장을 벗어나 그 남자와 애를 비상계단이 설치된 엘리베이터에 있는 곳으로 모시고는 병원으로 가려고 하였지만 저는 당시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수중에 가진 돈도 없어 대리점 소장이었던 땡땡땡에게 핸드폰을 쳤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옆에 있던 남자는 계속 상한 우유를 먹였다고 하며 언성을 높이곤 하여 일단 엘리베이터 스위치를 눌렀는데 그 층수가 9층에 있어 지하까지 한참 걸릴 것 같아 그 남자에게 옆에 있던 비상계단을 가리키며 한 층만 올라가면 택시 승강장이 있는데 계단으로 갈 수 있겠느냐 하였더니 걸을 수 있다라고 하여 그 남자는 애의 손을 잡고 계단으로 저와 같이 올라가서는 승강장 앞에 세워진 택시를 타고 바로 울산병원에 갔던 것입니다. 진술 상황입니다. 자, 이제 순서가 하나씩 이어지기 시작을 하지요. 이상한 대목 눈에 띄십니까? 바로 옆에 있던 남자라고 진술한 사람이 김영세의 이야기인데 김영세가 한 말이 이상합니다. 좀 전까지는 햄버거 가게 직원에게 상한 것 같지 않느냐라고 했던 그 사람이 마치 와서는 상한 걸 먹었는지 약을 탄 걸 먹었는지라는 말을 합니다. 약을 탄 걸 어떻게 알았죠? 왜냐면 이 안에 살충제가 들었다라는 건 국가수에서 검색한 결과, 수사 결과 아이가 사망하고 8일 뒤에 확인됩니다. 포스파미돈이 8일 뒤에 확인된 건데 김영세는 이 안에 약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말 이상한 겁니다. 또한 그 이후의 행동들도 매우 이상했는데 처음에는 여기 있는 직원분도 상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교환해주겠다라고 했더니 그것도 싫다라고 하며 우리 애가 매우 귀한 애인데 이런 얘기를 하며 어떻게 보면 진상행동을 했던 거지요. 그리고 애가 아프다라고 해서 병원으로 바로 데려갔다. 근데 애의 차림이 귀하다고 하는 것 치고 너무 남루했고 병원에 도착해서 옷을 벗겼는데 속옷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체구 자체도 삐쩍 말랐고 그리고 신발도 다 해진 걸 신고 있었고 그러니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생각. 근데 그에 반해 아버지라고 불렸던 그 사람은 건강보험증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옷도 차려입은 상태.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들이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백화점에 와서 소란을 피웠던 거죠. 자, 물론 의심입니다. 근데 이 다음 대목도 매우 이상합니다. 공개하겠습니다. 김영세가 신고한 112 신고 내역서입니다. 당시 신고 접수 상황인데 병원에 있을 때입니다. 신고 접수 받습니다. 112 신고센터입니다. 112입니까? 네, 112입니다. 땡땡땡 백화점 식품부에서 요구르트를 먹고 쓰러졌는데 누가 농약을 넣은 것 같습니다. 경찰을 보내주십시오. 어딥니까? 땡땡땡입니다. 병원이죠. 신고자는요. 저는
김영세입니다. 땡땡땡 응급실로 빨리 오십시오. 여러분, 농약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상한 것이 약을 탄 것 같다. 그리고 그게 농약이라고 단계가 점점 발전합니다. 그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는 농약 특유의 신냄새가 나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는 농약이 냄새가 안 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약품이 없거든요. 거짓말입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사건의 총전입니다. 제3자가 개입할 수 있는 상황, 완벽하게 배제된 상황입니다. 즉, 김영세가 주장할 수 있는 것 중에 제가 아이랑 잠깐 떨어져 있는 사이에 누군가가 와서 아이에게 먹인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들어있었고 개봉해서 직접 먹인 게 김영세입니다. 자기 입으로 진술했지요. 근데 이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제3자가 했다라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김영세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린 이 생각이 듭니다. 김영세는 계획범죄입니다. 계획을 저지르고 준비했다라는 얘기죠. 어디서 했을까요? 어디서 이런 상황을, 그러면 농약도 미리 준비했고 이 동선을 미리 전날에 와서 다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공간 자체가 이미 다 노출된 공간이었는데 이 위치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가 전날 이곳에 와서 답사를 하고 오렌지 주스와 이온 음료를 사본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색깔이나 무언가 티가 날 수 있을 확률 때문에. 농약을 어디서 넣었을까요? 자, 이게 바로 당시의 백화점 공간입니다. 커서 포인터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 매장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식료품점, 여기가 바로 계산대입니다. 아마 보이실 겁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곳에서 이제 식료품, 바로 그 요구르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던 공간이 바로 이곳입니다. 직선거리로 여기는 45m 정도의 거리인데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장소입니다. 식료품 매장이다 보니, 그리고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이 안에서 대놓고 뜯어서 이 안에 농약을 넣는다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이걸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근데 이 안에 한 가지 가능한 동선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화장실입니다. 이곳이 화장실이었습니다. 바로 나와서 바로 옆에 있는 곳이 화장실이 한 군데 있더라고요. 아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이 화장실이 아닐까라는 의심입니다. 동선으로는 직선이고 그 누구에게도 티가 안 나며 처리가 깔끔하게 가능한 곳이니 말이죠. 그러면 김영세는 이런 작업을 했을 겁니다. 뜯었을 겁니다. 얼만큼 뜯었을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살짝을 뜯더라도 오픈은 분명 됩니다. 안에 약을 넣었을 겁니다. 그리고 닫았을 것이고, 그리고 아이에게 가져가 아무렇지 않게 앞에서 뜯어줬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는 마셨겠지요. 그리고 아이는 그렇게 복통을 호소하다 그렇게 사망했습니다. 우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사실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어설픈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김영세가 당시에 도박을 많이 했고 도박빚도 좀 있던 것 같고 그렇게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원래 경찰 조사에서는 자기가 뱃일을 하고 와서 돈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했지만 뱃일을 1년 동안 한 게 아니라 7박 8일밖에 안 했거든요. 돈이 없었습니다. 과거의 경험상 아이의 교통사고 보험금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런 협박 사건들이 당시에 많았기 때문에 이런 걸로 백화점과 무슨 합의금을 받고 싶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아이가 죽었다, 아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던 게 아니라 그냥 아이가 아프게만 할 생각이었을까? 만약에 아이가 사망해버린다면 그 안에서 독극물이 검출이 될 거고, 그러면 그 모든 피해에 대해 자신에게 노출될 확률이 너무 큽니다. 과연 이런 행동까지 자기가 직접 했을까라는 의심점이 드는 것이죠.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판단하진 않았는데
막상 아이가 사망해버리자 그는 도주합니다. 장례식장에 있다가 아이의 발인 날 자기가 좀 씻고 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영원히 우리들 눈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지고 놓고 보더라도 1998년 7월 19일입니다. 1998년 이후 아예 사라진 남자입니다. 죽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범죄로 체포가 됐을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는 이미 현재 수배 중이니 말이죠. 자살했을까요? 아이를 죽였다라는 죄책감 때문에 절대로 그럴 위인 같진 않습니다. 아이를 대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 행각을 저지른 악마니까 말이죠. 그는 분명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재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수백 명대는 올라와 있지만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살아있습니다. 예전 2013년에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도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찾기 5일 전까지의 행적도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 위치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의 행적입니다. 물론 지금은 거기에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버릇을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는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바로 언양읍,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장터에 있는 장터일길입니다. 이 장터에 장이 열리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거주했던 공간은 이 근처에 있는 산골짜기.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 주민에게 자신이 여기 있는 걸 고발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협박을 했던 남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키는 180 정도의 이목구비가 훤칠했던 남자, 바로 김영세였습니다. 그는 수염을 기르고 그리고 무언가 개량한복 같은 삼배옷 같은 걸 입고 긴 삿갓 모자를 쓰며 마치 도인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도 그런 행동을 하고 살고 있을 겁니다. 어디선가 말이죠. 근데 그게 울산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선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얼굴 잘 봐주십시오. 이 악마는 현재 기소 상태입니다. 원래는 자기가 원래 기다렸던 건 공소시효가 만료되길 기다렸을 겁니다. 하지만 기소 중지가 되며 그는 공소시효의 그듭에 빠지게 됩니다. 공소시효는 정지됐죠. 즉, 이 사람은 지금 체포되면 이 범죄에 대해서 처벌받게 됩니다. 숨어 있으려면 영원히 숨어 있어야 되죠. 어디선가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산 안에서, 어느 골짜기 안에서 마치 도인 행세를 하며 산속에 사는 사람 행세를 하며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잘 봐주십시오. 이 남자는 반드시 잡혀야만 합니다. 그리고 법의 심판대에 올려 부모님을 기다렸고 그리고 부모님을 믿었고 부모님과 함께 햄버거를 먹기 위하여 백화점에 신나게 갔던 그 아이가 부모님의 손에, 그것도 아버지의 손에 그렇게 독극물로 독살당했습니다. 그 범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신의 행적, 자신의 위치를 크게 떠나진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도 울산에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그는 반드시 잡힐 겁니다.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 장터 위주에 나타날 확률이 높고 그리고 자신의 인상에 대해서 얼굴에 대해 많이 감추려고 할 겁니다. 키는 180, 이름은 김영세입니다. 저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뒷이야기를 간략하게 넣는 내용은 저희가 진술조서 내용까지 다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선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말 김영세가 범인 맞아?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제3자가 범인일 수도 있잖아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왜 꼭 그 사람이 범인이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무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이거 갖고 와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고, 김영세의 이제 진술 조서에 따르면 제3자가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거의 확실한 얘기가 된 거고, 그래서 김영세가 수배 명단에 오르고, 그래서 이제 체포만 되면 기소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라서 이제 남은 건 우리예요. 네, 우리. 그리고 정말 떳떳하다면 숨어 있을 이유가 없죠. 네. 자신의 아들이 사망했는데, 그리고 당시에도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며 그렇게 불같이 펄쩍펄쩍 떴다고 해요, 김영세가. 근데 아들의 발인 날 그렇게 잠적을 했다는 건 감출 게 많으면 그게 곧 범인이란 얘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과 많은 분들의 제보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서, 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정확한 내용들로 전달을 해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